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를 약한 패배자로 생각하지만 그는 강력한 유물을 발견하고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한 전사가 된다. 왕은 중국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릴 적 친구에게 반했지만 그 친구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진실과 과감한 질문 게임 중에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밝히자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느낀다. 하지만 또 다른 남자가 야외계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행운은 나빠진다. 그 남자는 즉시 찾아온다. 왕은 교훈을 주기 위해 나선다. 조폭인 주는 그의 부하들에게 왕을 때리게 하며 야외계에 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왕은 평화롭게 이야기하자고 말하지만 주는 휴대폰 영상통화로 야외에게 보여준다. 좋아하는 남자가 맡고 있는데 구타당하는 모습을. 야오는 공포에 질려 준에게 멈추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왕이 야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만 멈추겠다고 한다. 그의 부하들은 계속 왕을 때리고 왕은 결국 참지 못하고 준에게 말한다. 그런 쓰레기는 야오에게 고백할 자격도 없다고. 그러자 왕은 힘껏 정수리를 가격하며 자신을 강물에 던진다. 이걸 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어요. 왜냐하면 주는 단지 그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왕이 죽으면 경찰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 그를 찾게 했지만 왕은 평화롭게 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중학교 때 야오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계속 떠올려요. 그녀만이 그를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때를. 그는 그 첫 만남에서 이미 그녀에게 빠졌던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강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헤엄쳐가요. 작은 빛나는 큐브를 찾고 그것을 집어들자 갑자기 큐브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함께 순간이동해요. 왕은 자신이 공간과 시간 너머로 던져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지고 다시 눈을 뜨면 투명한 벽이 있는 방에 있고 그 방은 깊은 우주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공포에 질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부르며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소리는 그가 발견한 특별한 힘 때문에 텔레포트 되었다고 말하고 왕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다시 텔레포트 되어 이번에는 그가 있던 강 위 하늘로 이동해요. 그는 떨어질까봐 겁에 질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준과 그의 사냥꾼들이 여전히 강에서 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후 다시 텔레포트 돼요. 이번에는 교실에 착지했고 큐브의 목소리가 그에게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텔레포트 된 것이라고 말한다. 왕이 당황하는 동안 큐브는 누군가가 방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발각되기 전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텔레포트한다. 왕은 편안한 샤워를 한 후 강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본 이후로 매우 불안해하는 야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왕은 강 건너편으로 헤엄쳐서 준을 속였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키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한 후 갑자기 전화를 끊으며 그녀에게 쉬라고 한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을 야오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그녀가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는 그가 드디어 진정되었다고 느끼자 다시 한번 큐브의 목소리를 듣는다. 완전한 바보처럼 왕은 목소리가 자신 안에서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 살펴보다가 갑자기 큐브가 다시 그를 안으로 끌어당긴다. 왕은 자신이 우주 속 이상한 방에 있게 되었음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 큐브는 자신이 이제 하라드릭, 큐브의 주인 즉 궁극의 우주 시스템인 얼티밋 유니버스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궁극전사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왕은 큐브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는 방의 벽을 살펴보고 큐브에게 왜 자신을 도와줬는지 묻는다. 그는 갑자기 날기 시작하고 큐브는 그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왕은 갑자기 구름이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음 순간에는 자신의 지붕 위에 떠 있다. 그는 떨어질까봐 거의 팬티를 젖힐 뻔하지만 큐브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텔레포트 했기 때문에 큐브는 이제 다시 텔레포트 하기 전에 1분의 쿨타임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왕은 앉아 큐브에게 텔레포트 능력을 어떻게 마스터하고 원하는 정확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큐브는 그의 다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두 번째 특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왕은 이 새로운 능력에 압도당하고 몇 초 후에는 완전히 지쳐버린다. 그가 초감각 모드를 종료하자 갑자기 그는 큐브가 자신이 초보자치고는 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공감방으로 돌아온다. 왕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지만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 즉시 의식을 잃으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고 옆에는 큐브가 있었다. 왕은 당황하며 큐브에게 어떻게 나온 건지 묻자 큐브는 긴급 상황에서 호스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왕은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초능력을 준 큐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하라드릭 큐브나 궁극의 우주 시스템에 관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 큐브도 그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무언가 찾지 못한 채 한숨을 쉬던 왕은 야오로부터 점심 초대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것을 읽고 매우 기뻐했지만 곧 준과 그의 깡패들을 떠올렸다. 왕은 다시는 그들이 자신이나 야오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며 큐브에게 자신이 힘을 더 키워서 힘을 쓸 때 너무 빨리 기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큐브는 그에게 광물과 보석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더 많은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흥분했지만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큐브에게 도로변에 있는 일반 돌도 광물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큐브는 모든 돌이 약간의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려면 특정 보석을 먹여야 한다고 말한다. 큐브는 그의 아파트를 스캔하기 시작하며 쇼케이스 속 크리스털과 어머니의 인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언급하지만 왕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절한다. 그러나 큐브는 그것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대신 아래 정원에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보석을 찾았다고 한다. 왕은 즉시 보석을 캐내기 위해 준비하고 밖으로 순간 이동한다. 그는 다시 큐브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묻고 큐브는 그의 소원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한다. 왕은 그런 욕망이 없다고 말하며 그냥 야오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고 한다. 큐브는 세상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으며 여자친구를 지키려면 무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왕은 헛소리 그만하고 보석의 위치만 알려달라고 한다. 큐브는 그의 초감각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이를 이용해 왕은 나무 근처에서 보석을 찾는다. 그는 곧 그것을 파내고 큐브는 그에게 진정한 형태인 공간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이를 주라고 말한다. 왕은 즉시 공간방으로 순간 이동하고 보석을 벽으로 끌어당기자 갑자기 벽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한다. 왕은 자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치솟는 것을 느끼고 큐브는 그가 저급 보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힘이 2포인트 지구력이 1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한다. 큐브는 왕이 더 조건에 좋은 보석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날 왕은 어제 레벨업으로 인한 흥분으로 피곤하게 일어난다. 그는 수업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달려간다. 거기서 그는 야오가 자신에게 갑자기 전화를 끄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왕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방을 구하라고 하지만 그때 준과 그의 부하들이 교실로 난입한다. 야오는 이제 두려워하지만 왕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확신시킨다.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책 뒤에 숨는 것이며 준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아직도 큐브에게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감당할 수 있냐고 묻고 큐브는 준과 그의 부하들이 파워 레벨이 겨우 5더라고 확신시킨다. 반면 그의 파워 레벨은 22이다. 그동안 준은 야오가 대답하지 않자 왕을 찾기 시작하지만 그러던 중 야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준은 자신이 나쁜 사람인 척 행동하며 야오에게 왕을 감싸지 말라고 한다. 그는 왕이 여자가 필요해서 보호받는 패배자라고 말한다. 야오는 그의 입에서 남자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자 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준이 옳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는 준에게 꺼지라고 말하지만 갱단원은 그의 옷깃을 잡아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나 왕은 쉽게 그를 제압하며 지금 물러나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준은 왕의 강한 힘에 놀라지만 갑자기 강의실의 교수가 나타나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라고 말한다.
주는 야오를 싸움에 끌어들이기 싫다면 저녁에 대학 농구장으로 오라고 말한다. 왕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정해진 시간에 농구장에 도착하지만 오늘은 준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알게 된다. 큐브는 코트를 스캔하여 왕이 이길 확률이 20%라고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더 높을 줄 알았던 그는 깜짝 놀란다. 주는 그의 부하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 후 왕에게 어제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는 야오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왕은 비웃으며 유명한 갱스터가 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 축구팀 전체가 필요할 정도로 겁쟁이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주는 왕이 심리전을 벌이고 있어 화가 나지만 물러서면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 그의 갱에서 최고의 싸움꾼이 나서서 왕이 원하는 1대1 대결을 해준다. 왕은 큐브에게 자신의 스탯을 물어보고 자신의 파워 레벨이 10임을 알게 된다. 왕은 쉽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세를 취하면서 조심하기로 결정한다. 대머리 남자는 농구공을 집어들고 왕에게 전력을 다해 던진 후 즉시 연속으로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왕은 모든 공격을 피하고 대머리는 곧 지쳐버린다. 그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왕이 그의 다리를 잡고 턱에 강한 주먹을 날려서 쓰러뜨린다. 왕이 그를 던져버린 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최고의 싸움꾼이 패배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준과 그의 갱을 바라본다. 왕은 준에게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은 웃으며 자신이 혼자서 그와 싸울 바보가 아니라고 말한다. 왕은 이제 모두와 동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시스템은 발디를 쓰러뜨린 후 승리 확률이 30%로 올라갔다고 알려준다. 준의 부하들이 왕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는 오로지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밖에 생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오지만 그는 계속 피하며 방역을 이어가다가 한 명이 뒤에서 공격한다. 왕은 큐브의 경고 덕분에 첫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곧 또 다른 놈이 뒤에서 차서 균형을 잃게 만든다. 이로 인해 왕은 정말 격분하고 자신을 매복한 놈에게 달려가서 미래 세대 엔더 3000른으로 때리며 날려버린다. 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골치 아플 것임을 깨닫고 다시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이번에는 왕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활용해 공격자들과 거리를 벌리고 하나씩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 하지만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라 다시 방심했고 심한 펀치를 맞는다. 갱스터들이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지만 왕은 마치 챈드처럼 그들의 주먹을 받아내고 한 방에 그들을 쓰러뜨린다. 그는 한 남자의 다리를 잡고 그를 휘두르다가 정에게 던져서 그의 코를 가격한다. 전기 충격 후에 일어났을 때 왕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처리했고 이제 갱스터는 팬티를 젖힐 지경이다. 하지만 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큐브가 그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에게 다가가서 일을 끝내려 한다. 정은 그에게 혼자 두라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고 또 다른 갱이 나타난다. 그들은 정과 그의 갱을 비꼬며 박수를 치며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여전히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말한다. 정은 일어나서 라이벌 갱의 리더인 후인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고 후인은 그를 비웃으러 왔다고 대답한다. 후인은 정을 비난하며 갱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신입이라고 갱을 이끌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왕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후인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정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는 후인이 자신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후회한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왕에게 교훈을 주게 하고 큐브는 그에게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도망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왕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그림자가 있는 지역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전기 스위치보드 바로 옆으로 순간 이동하여 불을 끈다. 깡패들은 갑자기 불이 꺼진 것에 놀라며 그때 왕은 갑자기 현 뒤로 순간 이동한다. 그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땅에 쓰러뜨린 후 아직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그의 하수인들을 공격한다. 갱의 한 멤버가 불을 켜려고 가지만 그가 그렇게 할 때쯤에는 이미 늦었고 왕은 현을 끝내버린 상태다. 주는 이제 겁에 질려 있지만 왕이 그를 잡으러 오기 전에 대학 당국이 문을 두드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구 코트를 사용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오도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녀는 왕의 안에 있고 갱스터들에게 맞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안에서 왕은 준이 몰래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순간 이동한다. 준은 그와 싸운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하고 왕은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일을 정리할 기회를 본다. 곧 대학 당국이 자물쇠를 부수고 홀에 들어가 보니 준이 왕을 때리는 척하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는 후인 일행과 싸우기 위해 농구 코트를 사용한 모든 책임을 지고 왕은 단지 교차 화재에 휘말린 무고한 방관자라고 말한다. 대학은 준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는 왕에게 다시는 그나 야오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와 별개로 왕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더 많은 보석을 흡수하여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보석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집 근처의 산으로 여행을 떠나 거기서 뭔가를 찾기를 희망하지만 원하는 보석이 거대한 바위 속 호수 한가운데 또는 15m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빠르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포기하지만 그때 큐브가 그곳에 강력한 보석이 숨겨진 빈 공간에 대해 알려준다. 왕은 보석의 기운을 느끼고 그 옆으로 순간 이동을 시도하지만 거리가 꽤 멀어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빈 공간에 도달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보석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다. 그는 빈 공간의 입구를 빠르게 찾아내고 안으로 순간 이동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행히도 그는 밀폐된 동굴을 통해 바람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 옆에 또 다른 동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왕은 바람의 근원을 찾아 두 번째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순간 이동하여 강력한 자연보석 무리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며 채굴 도구를 가져가기로 계획하지만 바로 뒤에 거대한 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뱀은 조용히 입을 벌려 왕을 통째로 삼키려 하지만 다행히도 왕은 정확한 순간에 순간 이동하여 죽음을 피한다. 혼란스러운 뱀은 왕을 따라다니며 다시 삼키려 하지만 왕은 보석 근처로 순간 이동하여 그것들을 수확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의 보석을 아래 물속에 떨어뜨리고 뛰어들기 전에 그의 초능력으로 위치를 찾기로 결정한다. 그가 초능력을 사용할 때 비로소 거대한 뱀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왕은 놀라서 뱀이 다가오자 뒤로 걸어가다가 공격을 받으며 가장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는 안전 로프 덕분에 뱀의 공격을 피하고 뱀은 아래 물속으로 떨어진다. 왕은 안도하지만 그때 그의 안전 로프가 끊어져서 그도 물속으로 떨어진다. 뱀은 다시 그를 먹으려 하고 왕이 삽을 무기로 사용하여 저항하지만 거대한 괴물에게 목이 조여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는 텔레포트를 시도하지만 큐브는 지금은 어디로 텔레포트 하든지 간에 뱀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공간 방으로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다. 왕은 삽으로 뱀을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하고 자신을 얼린 후 재빨리 텔레포트하여 우주방으로 간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모은 모든 보석을 흡수해 달라고 큐브에 요청하지만 큐브는 지금은 보석을 합성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것은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처럼 왕이 낮은 등급의 3개 보석을 결합하면 더 높은 등급의 보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많은 스택과 보너스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왕은 즉시 큐브에게 모두 합성해 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5일 이상 걸린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받고 실망한다. 큐브는 9개의 보석을 합치고 남은 2개는 바로 사용하라고 추천하며 왕은 그것이 뱀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2개의 돌을 흡수하여 자신의 스탯을 크게 올린다. 그는 새로 얻은 힘으로 뱀과 맞서기 위해 동굴로 텔레포트한다. 향상된 속도 덕분에 왕은 몇 번의 공격만으로 거대한 뱀을 죽이는 데 성공하고 이는 그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곧 그것을 극복하고 강물에 떨어뜨린 보석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곧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다른 보석들과 같은 수준이지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준과 후아는 왕에게 패배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둘 다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힘을 합쳐도 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후아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준에게 훨씬 강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는 노련한 갱스터인 나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주는 라오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겁을 먹는다. 그러나 후아는 라오가 야오와 관련된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일찍 나라를 떠났으며 잘 플레이하면 그를 설득해 왕을 끝장내게 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왕은 야오와의 첫 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야오는 그를 믿는다고 답한다. 큐브는 왕에게 인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도 그녀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이후 카페에 앉아 야오가 왕과 함께 추측 게임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사탕을 잃는다. 그녀는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자 왕은 강에서 찾은 정제된 보석을 건네주고 그녀가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 다음 날 왕이 야오와 함께 대학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만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낯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오가 같은 곳에 산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며 즉시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가 그녀가 아직 괜찮기를 바란다. 그는 경찰이 그 지역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왕은 감정이 무너진 야오의 어머니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가 난장판이 되었고 야오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지붕에 매달린 피 묻은 인형 하나가 위협으로 남아 있었고 그 여성은 딸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까 걱정한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누가 이 일을 꾸몄을지 궁금해하며 긴장한 준이 군중 속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즉시 그를 따라가고 준은 그를 보고 놀란다. 왕은 야오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고 벽에 팔꿈치를 들이받아 깨뜨리며 준에게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준은 즉시 항복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왕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한다. 한편 야오는 갱스터 라오의 비밀 은신처에 있으며 현재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이용하려던 벌로 환의 입을 이용해 골프공을 잡고 있다. 연습을 마치고 환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후 라오는 묶이고 재갈이 물린 야오를 향해 그녀가 자신의 분노를 목격했으니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진이라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야오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라오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진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직에 맞섰기 때문이다. 야오가 그 남자를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자 라오는 화가 나고 그녀를 때리려 할 때 그의 집사가 그만두라고 말한다. 집사는 야오가 진에 대해 모를 수도 있지만 진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녀를 걱정한다면 지금쯤 그녀를 구하러 나타났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라오는 진이 곧 나타날 것이며 그를 물리치기 위해 많은 강력한 무술 고수들을 고용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집사는 그에게 경고한다. 진이 얼마나 강한지조차 모른 채 주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야오를 인질로 삼아 그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고 건강해야만 통한다. 그녀가 죽으면 진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폭발할 것이고 복수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집사는 라오에게 지금은 야오를 좀 봐주라고 말하고 그는 현명한 노인의 조언에 동의한다. 그는 방을 나가고 집사는 야오의 입을 봉인하며 말한다. 더 협조적이 되라고. 다음번에는 라오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건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반면 진은 여전히 왕에게 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오는 그 나라의 가장 저명한 가문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아무도 그와 맞서기를 감히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진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는 두 손가락을 자르고 모두 앞에서 그를 모욕했다. 처음에 라오의 가족은 진을 찾고 복수하기 위해 자원을 쏟았지만 그를 찾지 못하자 라오를 버렸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같은 이름의 진은 고등학교 시절 야오를 대상으로 한 납치 시도를 저지한 적이 있는데 화는 이 사실을 이용해 라오를 속여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하려 했다. 처음 계획은 라오가 왕을 주는 라오와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었고 야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히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왕에게 라오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걸 완전한 헛소리라고 부르며 혼자서 야오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는 당황하며 그가 방금 한 말을 듣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왕은 누구에게도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야오에게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준이 라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과거의 죄를 속죄했다고 받아들이고 구출 임무가 끝난 후 경찰에 연락해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은 곧 야오가 갇혀있는 건물에 도착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준 보석의 에너지 신호를 따라갑니다. 건물 안에서 라오는 자신의 집색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강력한 무술 고수들이 있음에도 진을 이길 수 없다고 정말로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집사는 승리에 대해 확신하지는 않지만 진이 그곳을 무사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무술 고수 중 한 명이 노인을 조롱하며 그는 진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와 오래된 원한을 풀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라오는 그 남자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것이 자신이 가장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안다. 한편 왕이 건물에 들어서자 큐브가 즉시 그에게 매우 강한 적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왕도 그들을 감지하며 합성 중인 보석의 상태를 큐브에게 묻는다. 큐브는 거의 완성 단계이며 30분 후면 흡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답한다. 그 정보를 듣고 안심한 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만 라오의 용병 몇 명이 그를 발견하고 진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제압하기로 결정한다. 왕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잠긴 문이 그의 길을 막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잠금을 부수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크고 근육질인 남자가 다가와서 잠금에 특별한 보호 주문이 걸려 있어 시도하지 말라고 말한다. 큐브는 그 남자의 힘을 빠르게 분석하며 그의 힘 수준이 50이고 자신의 힘 수준이 50임을 왕에게 알려준다. 왕은 자신보다 더 강하고 경험이 많은 전투자와 싸워 이기기 힘들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르는 척 행동해. 그는 남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의 여자친구가 위층에 있다고 하자 체육관 친구는 웃으며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 그는 위층으로 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왕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자 그를 따라오라고 해. 한편 최상층에서 야오는 어두운 방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어. 라오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와 혼자 지루하지 않냐고 말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TV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해. 그는 TV를 켜고 왕이 체육관 친구와 대치하는 생중계 영상을 보여주고 야오는 남자친구가 눈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며 당황해. 아래층에서 체육관 친구는 왕에게 이제 움직일 공간이 충분하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 그는 왕에게 느리게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시작하고 왕은 그 주먹을 피하며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려. 왕은 나중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순간이동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는 체육관 친구의 공격을 막으면서 그를 치려고 하지만 그 남자가 그의 팔을 잡고 땅에 내리친다. 왕은 짓밟히는 것을 피하지만 체육관 친구는 그에게 또 다른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는 왕을 칭찬하며 그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강하다고 말한 후 그의 배에 강한 타격을 가하며 여전히 지하 아레나에 숙련된 전세계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왕은 이기기 위해서는 주먹보다 머리를 더 잘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계획을 세운다. 난투가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의 모멘텀을 이용해 강력한 킥을 날린다. 왕은 그를 조롱하고 체육관 친구는 화가 나서 그에게 돌진하며 강력한 주먹으로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다. 그는 왕에게 너는 개처럼 친다고 말하지만 왕은 갑자기 이걸 막아봐 더러운 아마추어 하라고 외치며 그의 공간에서 망치를 소환해 체육관 친구의 머리를 가격한다. 큰 남자는 단 한 방에 기절하며 게이트의 열쇠를 떨어뜨린다. 왕은 자신의 더러운 작은 속임수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열쇠를 사용해 게이트를 통과한다. 그는 야외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위로 달려가지만 큐브가 그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경고한다. 그 덕분에 왕은 자신에게 던져진 칼을 피하지만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그를 가격한다. 왕은 어떻게든 계단에 매달리고 칼을 던진 남자가 그곳에 와서 그가 정말 약하다고 말하며 그런 사람은 1층의 복서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왕에게 칼을 겨누지만 그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즉시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왕에게 위층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떠나고 왕은 화가 나서 그를 쫓아간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고 큐브는 왕에게 그의 힘 수준이 75라고 알려준다. 왕은 그 깡패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며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쫓아간다. 그는 또 다른 빈 방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암살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암살자는 왕을 열심히 지켜보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다. 왕은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지만 암살자는 빠른 칼 공격으로 계속 그를 밀어낸다. 갑자기 그는 왕에게 칼을 던지지만 빗나가고 그 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 칼을 다시 자신에게 호출한다. 왕은 그것도 피하고 그에게 몇 번 발차기를 날려 암살자를 놀라게 한다. 왕은 하품을 하며 자신이 흥미로운 상대가 아니라는 척하고 이것이 암살자를 화나게 만든다. 그는 갑자기 방에서 사라져 다시 그림자 속에 숨는다. 그는 왕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어릴 적부터 어둡고 위험한 환경에서 암살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그는 문자 그대로 박쥐가 되었고 소리만으로도 목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는 왕이 자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왕도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암살자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뒤에서 몰래 접근하지만 왕은 그가 오는 것을 완전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따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좌절한 그는 대신 자신의 속도를 이용하기로 결심하지만 왕은 그것을 쉽게 읽어내고 야구 방망이를 소환해 암살자의 두 고환을 동시에 가격하여 그를 무찌른다. 왕은 다음 층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노인은 왕이 여기까지 온 것을 칭찬하는 건너뛸 수 없는 컷신을 시작한다. 하지만 왕은 기다리지 않고 힘껏 배트를 휘둘러 그를 공격한다. 그러나 노인은 배트를 막아내고 그를 끌어당겨 한 방을 먹인 뒤 그를 땅에 내리꽂는다. 하지만 왕이 아직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을 본 노인은 한 단계 더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큐브가 왕에게 보석 합성이 완료될 때까지 단 1분이 남았다고 알리자 왕은 1분만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갑자기 노인이 그를 목조르기 자세로 잡아채고 왕은 저장소에서 단검을 꺼내 공격한다. 노인은 그를 막지만 왕은 단검을 다른 손으로 순간이동시켜 그를 찔러 상처를 입히고 목조르기에서 빠져나온다. 그 후 왕은 노인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다친 건 오직 자신의 주먹뿐이다. 노인은 근육을 과시하며 왕에게 자신과 싸울 힘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에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왕에게 맹공격을 퍼붓는다. 왕은 계속 넘어지고 아무리 버텨도 적을 해치지 못한다. 왕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야오를 구하겠다고 말하지만 노인은 그를 순진하다고 부르며 그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 후 그는 왕을 기둥에 밀어붙이고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려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러나 왕이 땅에 누워있을 때 큐브는 보석들이 합쳐져 흡수되었고 그의 능력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몸 안에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 노인에게 준비 운동은 끝났으니 이제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에게 감명을 받고 돌진하지만 이번에는 왕이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왕은 노인에게 빠른 주먹을 날리지만 노인은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의 피부가 갈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하며 큐브에게 물어보자 큐브는 시스템이 레벨업 후 그의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큐브에게 지금이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를 기회로 본 노인은 다시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제 그보다 훨씬 강력하며 그는 쉽게 노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노인은 자신이 이렇게 심하게 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 후 왕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의 다음 펀치로 그는 노인을 철저히 물리치고 다음 층으로 올라간다. 야오와 라오는 그의 모든 싸움을 지켜보고 있으며 야오는 안도하지만 라오는 그의 싸움꾼 3명이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패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그의 집사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다음 싸움꾼들은 진짜 프로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왕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전한다. 라오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집사는 무술협회에서 온 소녀가 손목에 제한적인 팔찌를 차고 왔으며 그녀가 그것을 제거하면 주변 모두에게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즉시 건물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편 왕은 노인과 싸우면서 입은 모든 피해를 느끼고 있지만 통증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큐브는 그에게 지금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최고의 상태에서 싸울 수 있도록 진정하라고 요청하지만 왕은 야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진정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는 곧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 2명의 무술가가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큐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왕을 반갑게 맞이하고 왕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특별한 적외선 온도계를 꺼내 그에게 달려간다. 혼란스러운 왕은 그녀가 특별한 장치를 자신의 심장에 겨누도록 허락하고 그 장치는 그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수치가 제로로 나타난다. 큐이는 왕이 강력한 상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의 파트너 스톤도 그의 분석을 마친다. 그는 왕이 내부 에너지도 없고 무술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톤은 그가 신체 정화 같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오직 신체적 힘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큐이는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의 힘을 흡수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왕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큐이는 갑자기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을 멈추고 왕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바보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손을 흔들고 큐이는 그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나서 갑자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큐이에게 어퍼컷을 날리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그런 것을 즐기는 마조이스트입니다. 그녀는 주먹에서 왕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의 내부 에너지가 갓 채굴한 보석처럼 순수하고 원초적이어서 얼굴이 붉어지며 왕은 그녀가 엄청난 변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만 큐이는 더 원하고 갑자기 그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주먹은 왕에게 충분히 아프지 않지만 왕은 화가 나서 그녀를 막으려 하고 그래서 그녀는 전력을 다해 그를 차고 진지해지라고 요구합니다. 큐이가 왕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파트너인 스톤은 왕에게 그 소녀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으니 멋진 마지막 말을 하고 죽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큐이는 전력을 다해 왕을 발로 차서 기둥에 부딪히게 한다. 왕은 많은 피해를 입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큐이에게 진정한 성평등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력을 다해 그녀를 주먹으로 가격하지만 불행히도 큐이는 그것을 더욱 즐기기 시작한다. 그녀는 왕에게 더 거칠게 대하라고 말하며 더욱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한다. 왕은 그녀의 요구에 응하고 그녀를 마구 가격하기 시작하지만 큐이는 계속해서 더 세게 아빠라고 외치고 스톤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걱정된다. 큐이는 다시 왕을 공격하고 갑자기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에너지가 표면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그녀가 그 에너지를 사용해 싸우기 전에 스톤은 그녀를 막으며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큐이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그녀는 손이 발톱으로 변하면서 왕을 향해 계속 걸어간다. 그녀는 왕의 힘을 흡수하여 더 강해져서 자신과 스톤이 조직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왕을 공격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피부를 찢고 왕은 첫 번째 공격 후 균형을 되찾는다. 큐이가 뒤에서 덮쳐와 그의 피를 핥는다. 그는 간신히 그녀를 밀어내고 금속 기둥을 불러내 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큐이는 그의 피를 마신 후 더 강해졌고 그녀는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다. 왕은 지금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력으로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일어서자마자 큐이가 다시 돌진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목을 찌르려 한다. 왕은 그녀가 다시 돌진할 때를 기다리며 방역을 준비하지만 그녀는 그의 발차기를 피하고 위에서 뛰어올라 다시 숨겨진 에너지를 방출한다. 어떻게든 그녀의 공격을 피한 왕은 기둥으로 그녀를 때리려 하지만 큐이는 훨씬 빠르다. 그녀는 쉽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뒤로 돌아가 그의 피와 힘을 빨아들인다. 왕이 그녀를 밀쳐내자
큐 시인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며 어둠의 에너지가 늑대로 변해 몸을 감싸고 스톤은 그녀가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압력점을 찌르는 핀을 던져 그녀를 기절시키려 하고 왕은 깜짝 놀라는데 그는 지금껏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상대를 응시하며 스톤은 바늘을 이용해 그녀의 다른 압력점을 찔러 과도한 에너지가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왕은 QE와 스톤 두 사람과 싸워야 한다면 분명히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스톤은 그가 몰래 나가는 것을 눈치채고 그의 방향으로 바람 폭풍을 보내 그를 밀어낸다. 왕은 자신에게 무엇이 맞았는지 보지 못해 놀라지만 스톤도 큐이가 레벨업을 하여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그는 싸움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바람 칼날을 던지지만 큐브가 그 방향에 대해 경고해 주어 왕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스톤은 왕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며 갑자기 큐이가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하자 싸움에 더 집중하게 된다. 스톤은 즉시 싸움을 포기하고 파트너를 안정시키러 가며 왕에게 먼저 가서 그의 여자친구를 구하라고 말한다. 왕은 이 갑작스러운 마음 변화에 놀라며 스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지 묻고 나중에 그의 등을 기습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스톤은 큐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의 조직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왕도 이 사실을 깨닫고 스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상황을 이용해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로 결심한다. 그는 스톤이 패배를 인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왕을 쉽게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톤은 자신의 조직의 상징인 백만봉전을 꺼내어 왕에게서 뒤에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혈서를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혈서가 수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라고 말한 후 왕과의 휴전을 깨면 먼지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왕은 그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후 스톤에게서 동전을 받아들이며 그의 성실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톤의 얼굴에 큰 에르를 문지르기로 결심하고 다음에는 행동을 잘하라고 말하며 무술가는 이 미성숙한 자가 자신을 조롱하는 앞에서도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왕은 그걸 가지고 도망치고 스톤은 그들의 파티의 세 번째 멤버에게 연락하여 큐이가 몸이 좋지 않으니 즉시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여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절시킵니다. 한편 라우가 고용한 마지막 암살자 무세는 다른 모든 사람이 패배한 것을 깨닫고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라우는 이를 듣고 경악하며 자신의 집세에게 확인합니다. 집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패배했다고 말하며 지금 건물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라우는 진이 모든 암살자를 처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만 무세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에게 왕은 진보다 더 흥미로운 상대이며 라우는 그 이유를 묻는다. 집사는 스톤이 왕과 휴전을 맺었다고 전하고 라우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한다. 그는 무센에게 왕을 먼저 처리하면 보수를 3배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자존심 강한 무센은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돈으로 사려 할 때 기분이 나쁘다. 그의 꼭두각시는 라우에게 날아가는 배기를 보내지만 다행히 집사가 이를 막고 부유한 자에게 이제 상황이 그들의 손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한편 왕은 야오를 찾기 위해 문을 부수고 높은 층으로 들어가며 그녀를 찾고 있다. 그는 큐브가 건물에서 적 7명을 탐지했다고 기억하며 이제 2명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들과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쥐가 뛰는 소리만으로도 그를 놀라게 한다. 큐브는 적 중 1명이 갑자기 사라졌고 이제 1명만 남았다고 알려주고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왕은 충격을 받아 돌아서고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무생과 그의 꼭두각시 샨을 발견한다. 큐브는 왕에게 그들의 결합 전투 레벨이 7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셴과 그의 인형이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큐브는 왕에게 인형 안에 매우 고급 장치가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무셴은 왕에게 자신이 약하게 보여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힘을 폭발시키고 회전차기로 왕을 날려버린다. 왕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할 때 무셰는 그에게 다가가 연기 영혼의 기운을 부적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들이 정반대라고 말하는데 왕은 순수한 힘에 의존하는 반면 자신은 기술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셰이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동안 왕은 근처에 빈 맥주병을 찾아 던진다. 무셰는 부적을 이용해 병들을 잘라내고 그 기회를 잡아 왕이 달려든다. 그러나 무셰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다시 차기를 날린다. 왕은 끈질기게 공격을 계속하지만 무셰이 더 숙련되어 있어 쉽게 밀어낸다. 하지만 왕은 눈에 먼지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리고 빠른 공격으로 그를 덮쳐버린다. 무셰는 어떻게든 연속 공격을 버티며 작은 반짝이는 병이 셔츠에서 떨어진다. 왕은 그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지 않고 무셰는 건물 안에서 파커를 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그것조차 소용없다. 왕은 그의 주먹과 발차기로 그를 계속 바쁘게 만들고 무셰이 사용하려던 눈약병을 깨뜨린다. 하지만 몇 초 동안 후퇴하던 무셰는 다시 기세를 되찾아 왕의 가슴에 부적을 붙인 후 그를 밀쳐낸다. 이제 무셰이 공격 차례다. 그는 벽을 뚫고 왕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의 인형을 보내 공격한다. 왕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인형에 깜짝 놀라며 영혼 에너지 탄환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왕은 영혼 갈링 총에 맞아 몇 차례 타격을 입지만 재빨리 피하며 탄환을 피하고 방어한다. 그는 곧장 인형을 향해 돌진하며 힘껏 주먹을 날리지만 왕이 인형에 집중하는 동안 무셰는 이미 뒤로 돌아가 있었다. 무셰는 왕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슈퍼맨 펀치를 날리려 하지만 왕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타격을 주고받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 왕은 입에서 피를 뿜어내며 360도 회전한다. 무서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웃지만 왕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무서는 당황하며 매일 2시간씩 들이는 머리카락을 풀어보려고 비명을 지르지만 이제 왕이 변태처럼 행동할 차례다. 무서는 그를 때리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손만 다치고 왕은 그의 손에 침을 뱉은 후 완전히 그를 가격한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사라지며 무선이 일반 인간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전력 타격이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낼 티켓을 예약했음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은 심각한 부상과 대머리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몸 주위에 부적이 산산조각 나면서 일어난다. 왕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무선은 단 한 방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자신의 전력을 발휘하기로 결심하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어두운 아우라가 그의 몸에서 방출된다. 왕은 무선이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그의 움직임으로 완전히 압도당한다. 무선은 왕의 몸에 부적을 붙이고 그를 건물 밖으로 거의 내던지기 전에 그의 인형을 집어들고 다시 영혼의 총알로 폭격한다. 왕은 어떻게든 모든 총알을 피하고 인형을 잡는다. 하지만 무셰는 끈으로 그를 묶고 건물 주위를 흔들다가 벽에 세게 박아버린다. 왕은 일어나 싸우려고 하지만 무셰는 손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게 만드는 부적을 활성화하고 특별한 부적으로 그를 강타한다. 무셰는 이번에 이겼다고 자신하지만 불길이 잦아들면서 왕이 망치로 공격을 막아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무셰는 전력을 다해 인형을 보내서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이 준비되어 있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몸에 집중시키고 적절한 순간에 순간 이동 기술을 사용해 인형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있다. 무셰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곧 왕이 인형을 조종하던 끈을 잡는다. 무셰는 왕이 무게 증가 부적으로 인해 제지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왕은 그를 끌어당기며 함께 배드민턴 공놀이를 시작한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무신을 가격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연결하고 있던 영혼의 끈이 끊어지며 무신은 벽에 부딪혀 정상 형태로 돌아가고 의식을 잃는다. 전투가 끝나자 왕의 손에 있던 부적이 사라지고 그는 비틀거리며 야오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그건 그에게 너무 힘들어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인형에서 나는 삐삐 소리를 듣고 무신은 부적을 사용해 공중으로 떠오르며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온다. 무신은 왕에게 자신이 이겼다고 해도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형 안에 있는 폭탄을 활성화시키며 왕에게 죽으라고 하지만 왕이 인형을 공간방에 넣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신은 폭탄을 여러 번 데토네이팅 하려 애쓰며 당황하지만 그때 왕이 손수레를 타고 건물에서 뛰어나온다. 왕은 그들 간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신 쪽으로 뛰어가지만 무신은 대신 폭발성 부적을 그에게 던진다. 왕은 폭발에 휘말려 날아가고 겨우 크레인을 붙잡아 목숨을 구하고 그 후 무신은 부적을 사용해 떨어지는 잔해를 조종한다. 그는 그것으로 왕을 가격하고 더 많은 폭탄 부적을 보내 그를 폭파시키려 하지만 왕은 폭발을 이용해 무신 쪽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무신은 돌에 대한 자신의 제어를 무효화하여 그것들이 왕에게 떨어지게 하고 또 다른 폭발로 그를 가격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왕은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때 야오를 꿈꾸고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는 타오르는 주먹을 무기로 바꾸고 땅에 떨어지면서 무시엔을 맹렬히 가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충분한 힘으로 땅에 떨어져 크레이터를 남기지만 다행히 큐브가 왕을 공간방으로 끌어당겨 충돌로 죽지 않게 한다. 그는 즉시 방에서 튕겨져 나와 화상과 출혈을 입는다. 그는 잠에서 야오의 이름을 중얼거리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깨어난다. 그는 즉시 야오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녀 대신 땅에 무셴의 옷더미를 발견하고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본다. 왕은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야오를 찾기 위해 건물로 돌아간다. 그는 먼저 라오를 사건에 연루시킨 소규모 갱스터 환을 발견하고 구석에서 울고 있다. 왕은 분노하며 야오에 대해 물어보자 환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방을 가리킨다. 왕은 야오가 전혀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하지만 그녀의 손을 풀어주자 그녀는 의자 아래에 폭탄이 있어 일어나면 폭발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먼저 자신을 구하라고 하지만 왕은 오늘 더 큰 폭탄을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자 아래에서 폭탄을 꺼내지만 갑자기 라오가 두 사람을 안에 가둔 채 문을 잠급니다. 그는 무셴이 이 방을 마법으로 만들어 아무도 이곳에서 텔레포트할 수 없다고 말하며 왕과 야오가 폭발하기를 기다리며 웃습니다. 왕은 큐브로부터 자신이 텔레포트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지만 큐브는 폭탄의 와이어를 자르는 순서도 알려줍니다. 그래야 폭탄이 즉시 폭발하지 않습니다. 왕은 와이어를 자르고 폭탄을 우주방으로 던지며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오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안고 왕은 그녀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우주방에서 폭탄 카운트다운이 제로에 도달하자 왕은 갑자기 멍해져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야오는 그에게 반응을 얻으려 애쓰며 당황하지만 왕은 폭탄이 인형 안에 강력한 보석도 폭발시켰고 그로 인해 우주방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심하게 다쳤지만 라오는 자신의 폭탄이 작동하지 않아 실망합니다. 그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방에 들어가 야오를 쏘려마 하지만 그녀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의 집사가 진이라는 남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도망쳐야 한다고 전합니다. 라오와 그의 집사는 진이 지붕에 착지하자 도망친다. 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콘크리트를 간단히 통과한다. 한편 의식이 없는 야오가 왕 위로 떨어지고 왕은 일어나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충분한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진이 방에 들어와 병원에서는 그녀를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은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야오를 왕에게서 텔레포트 시키고 그 후 건물 밖으로 나간다. 왕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야오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은 지금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왕이 창문으로 비틀거리며 야오의 이름을 외치자 진의 영역 확장을 잠깐 목격한다. 진은 왕에게 야오나 초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신은 알고 있으며 시작한 일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야오를 잃고 완전히 망연자실해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그녀를 애도하는 부모를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저주하며 이제 그녀를 찾기 위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혐오와 불확실함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뒤에서 차가 멈추고 한 여자가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왕에게 함께 가자고 하고 그가 응답하지 않자 야오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말한다. 왕은 즉시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그 개새끼가 어디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와 함께 가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왕은 차갑게 그녀를 응시한다. 그는 야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그녀는 먼저 그에게 질문이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초인 수련자, 그리고 인간 세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는지 생각하는지 묻는다. 왕은 그들이 위장에 능할 것이라고 답하지만 그녀는 그의 순진한 대답을 조롱하며 초인들이 만든 혼란을 처리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왕은 그 일에 관심이 없지만 그녀는 적어도 자신이 그를 지금까지 지켜왔으니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웃으며 그들의 테이블 뒤에 있는 세 사람이 언제든 그를 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도 그녀의 보호 서비스에 포함된 것인지 묻는다. 세 남자는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난 것을 깨닫고 놀라며 심지어 그녀도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총을 잡으려 하고 동시에 세 하수인들도 무기를 겨누기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부하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하며 왕은 그의 초능력을 사용해 그녀의 카드에서 이름과 직함을 읽습니다. 그는 여자의 이름이 무이며 초인 관리국의 태스크포스 리더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그녀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지만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무는 자신이 그를 도와주고 있으니 그도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왕은 그녀가 자신을 그녀의 부하들처럼 관리국의 용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묻지만 그녀의 부하들이 모두 C등급 이하로 너무 약하니 자신을 그런 패배자들과 함께 묶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한 남자가 무에게 왕이 최소한 B등급 초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급여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라오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자신을 위해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단 하나의 임무만 수행하겠다고 답하고 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는 협상 없이 그 조건에 동의하여 왕을 놀라게 합니다. 그가 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받자 무는 그에게 하루면 충분하고 그녀의 서비스에 대한 괜찮은 보수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그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고 무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듯 행동한다. 그녀는 왕에게 방금 좋은 대화를 나눴고 그것이 그녀가 그의 편의라는 충분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렇게 카페를 떠나고 왕은 정말로 그녀를 믿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야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유일한 단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를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무는 차 안에서 신호대기 중인데 그녀의 운전사가 왜 왕 같은 위험한 남자와 거래를 했는지 묻는다. 그건 그들의 회사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는 큰 이익은 큰 위험과 함께 온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에서 갇혀 있기에는 너무 야망이 크고 왕이 그녀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왕이 자신의 차 위에 큐브를 놓고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는 무가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탐욕스러운 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사는 무에게 정말로 왕에게 라오의 위치를 알려줄 건지 묻고 그녀는 그가 바보라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D급 정보만 줄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이를 듣고 분노하며 나중에 무에게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왕은 무가 공유한 장소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를 받는다. 그는 많은 다른 전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도착한 숲속의 고급 저택을 발견한다. 왕은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평가를 시작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곳에 모인 이유가 고객의 경호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경호원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지력 반응성 강인함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모든 참가자를 내부 카지노로 안내하는 문을 연다. 모두 5개의 칩을 받고 진행자는 그들이 원하는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려면 10개의 칩을 모아야 하지만 싸우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여기 기계들이 조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카드 게임을 하기로 결정하지만 카드 게임에서도 지게 된다. 한 남자가 갑자기 왕에게 강연을 시작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는 조언을 듣기 싫어해서 자신만의 게임을 찾으러 간다. 그는 컵 아래에 동전을 찾는 고전적인 게임을 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하지만 이전에 만난 무작위 남자가 그를 따라온다. 그는 왕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도망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그 남자가 단지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자신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곤란함을 느끼고 왕에게 게임을 제안한다. 왕은 기꺼이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모든 칩을 걸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베팅한다. 게임 마스터는 동전을 한쪽 컵 아래에 넣고 미친 듯이 섞기 시작한다. 속임수꾼은 왼쪽 컵에 베팅하지만 왕은 초감각을 사용해 여성이 오른손에 동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그는 그녀에게 오른손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여성은 꽤 능숙해서 재빨리 동전을 왼손으로 옮긴 후 그렇게 한다. 왕은 그녀에게 두 손을 모두 보여달라고 압박하고 여성은 그가 맞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처음부터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이겼고 칩을 2배로 늘렸다고 선언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기꾼은 게임 마스터가 2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그중 하나를 컵 안에 넣고 비밀 문을 열어 테이블 안으로 떨어뜨렸다고 믿는다. 그는 비밀 구획을 찾기 위해 테이블을 검사하기 시작하지만 여성은 테이블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처음부터 하나의 동전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칩을 일회었다고 말하고 왕이 자신의 보상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걸어가자 사기꾼은 격분한다. 몇 시간 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5명의 참가자가 임무에 선발되었고 당연히 왕도 그중 한 명이다. 모든 경호원이 자리에 앉자 매니저는 그들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고 고객을 호출한다. 뚱뚱한 POC가 벌레 같은 치아를 드러내며 자신감 있게 방에 들어온다. 그는 모두에게 오늘 밤 파티를 위한 그의 경호원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일을 잘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력이 감명 깊으면 보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매니저에게 나머지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천천히 방을 나갑니다. 그 후 매니저는 모두에게 피오가 이미 300만 위안의 성금을 그들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하며 임무가 완료되면 나머지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니저에게 성금 금액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매니저는 300만 위안이라고 반복하며 그의 에이전트인 무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왕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무가 이 일로 겨우 5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년을 저주하지만 매니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파티는 약 6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그 후 곧 모든 경호원들이 목적지로 이동하고 보조들이 그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왕을 태우고 있는 소녀는 그에게 그들의 보스의 주요 목표는 파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며 고대의 마스크를 손에 넣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파일을 계속 읽다가 갑자기 그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여성에게 이상한 크리스탈 큐브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는 그것이 오브시디안 에센스라고 하며 경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 이름은 왕에게 과거 폭발로 의식을 잃기 직전 큐브가 자신에게 오브시디안이라는 이름을 속삭였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 크리스탈 큐브가 언급했던 오브시디안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경매에 더 관심이 생긴다. 갑자기 왕은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지만 보조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파일을 읽는 척하며 물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이 파티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고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왕은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거대한 저택에 들어간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지만 파티에 비해 전체적으로 매우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이다. 갑자기 조명이 켜지고 파티의 주최자가 모두에게 재미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린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첫 번째 이벤트를 시작하며 이를 재밌는 작은 게임이라고 부른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바닥이 갑자기 열리며 그 아래에서 거대한 악어가 드러난다. 몇몇 손님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주인은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닥의 구멍으로 가서 그 위에 서며 이것이 방탄잔디라고 말합니다. 악어가 이 높이로 점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안도하지만 한 건방진 젊은 남자가 주인에게 파티의 속도를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이 파티가 어떤 파티보다 더 신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 후 그는 모두에게 게임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는 악어의 목에 있는 금색 배를 가리키며 그것을 가져와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근접 무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배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은 이를 듣고 당황하며 자신이 보디가드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검투사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첫 번째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어니톤의 금괴라는 후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그 보상이 마음에 들어서 창과 방패만 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는 악어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바보처럼 소리를 지르며 돌진한다. 악어는 그를 보고 즉시 반응하여 그를 물어버리고 살아서 먹어치운다. 그 남자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자 부자들은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도 약하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왕은 그 남자가 전혀 약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악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행자는 이 악어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그들이 실험실에서 만든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악어의 더 뛰어난 속도와 힘을 자랑하며 나머지 참가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보상을 늘린다. 이번에는 아무도 자원하려 하지 않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가서 하라고 지시한다. 경호원은 질문 없이 그의 명령을 따르며 가능한 많은 창을 들고 악어의 우리로 들어간다. 왕은 이를 보며 한숨을 쉬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고 탐욕스러워서 아무도 악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한다. 다른 경호원이 그에게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읽지 않았냐고 묻는데 계약서에는 자원자가 없으면 무작위로 누군가가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며 부당하다고 소리치지만 그 남자는 그에게 안전한 직장이 하루 만에 300만 위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는 겨우 5만 위안만 받고 있는데 갑자기 발코니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이유 없이 매우 강하고 적대적으로 보이고 왕의 동료들은 그에게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이 파티의 질서를 유지하는 루드라 위원회의 일원이다. 왕은 지시를 따르며 케이지 안의 장면을 바라본다. 그곳에서 부유한 새끼의 경호원이 여러 창으로 악어를 찔러 놓았다. 그는 자신의 속도와 높은 위치를 이용해 빠르게 악어의 사거리에서 벗어나 다시 공격한다. 하지만 왕은 악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자가 아무리 자신감 있어도 결국 지게 될 것임을 안다. 바로 그때 케이지 안에 있던 남자가 위에서 악어를 향해 뛰어올라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악어는 꼬리로 그를 쳐내며 한 번의 강타로 그를 고기 페이스트로 만든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손님들은 공포에 떨며 몸을 떤다. 부유한 새끼는 갑자기 배경에 섞이려고 한다. 그러나 주최자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보상을 더 높이고 자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왕팀의 소녀가 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핀은 누구든 악어를 이기면 주최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다. 많은 전사들이 이 말을 듣고 흥분하며 한 남자가 주인에게 싸우러 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한다. 주인은 허락하지만 그때 왕팀의 4번째 조조머리 스타일을 한 남자가 나선다. 이제 2명의 지원자가 생기자 진행자는 마지막 1명만이 크록과 맞설 수 있다고 선언한다. 왕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하고 그 여자아이가 2 지원자는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며 살아남은 사람만이 악어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왕은 이것을 멍청한 게임이라고 부르며 승자가 싸움 후에 악어와
맞설 힘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동료 골드 포이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전사가 유리 천장을 밟자 두 번째 남자의 사장은 그에게 승리하면 승진과 휴가를 약속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돌아서는데 바로 그 순간 골드 포이즌이 그의 어깨를 물고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 일시적으로 힘을 끌어올린다. 남자는 쭈그러든 컵대기처럼 바닥에 쓰러지고 진행자는 골드 포이즌이 다음에 악어와 싸우도록 허락한다. 골드 포이즌은 무기를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진행자는 그에게 맨손으로 괜찮겠냐고 묻고 그는 크록이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도움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차분하게 짐승 쪽으로 걸어가고 날카로운 이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오직 왕만이 금독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공중에 미세한 금가루를 방출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금독이 악어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짐승이 그를 향해 돌진하며 한 방에 죽이려 하지만 금독은 그냥 뛰어넘어 악어의 머리에 앉는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악어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하며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악어도 진정되지만 그때 금독이 뛰어 올라가고 동시에 거대한 악어의 머리가 날아간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금빛 종이 금독의 발 옆에 떨어진다. 모두가 이 장면의 말을 잃고 왕은 금독이 비급 전사들만큼 빠르고 그의 기술이 꽤 신비롭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금독은 종을 집어들고 자신감 있게 나가며 호스트에게 넘겨준다. 호스트는 악어가 그렇게 쉽게 죽은 것에 실망하지만 그를 이날 밤의 첫 챔피언으로 칭찬한다. 호스트가 그에게 지금 보상을 받고 싶은지 묻자 그는 나중에 비밀리에 배달해 주길 원한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는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피앙은 자신의 팀의 팀원이 첫 게임에서 이긴 것에 기뻐하며 그를 위해 건배를 합니다. 다른 부자들은 이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며 한 자식이 주최자에게 이게 최선인지 묻습니다. 주최자는 재미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악어의 시체는 우리에서 청소되고 새로운 짐승의 예술을 들여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그 자식은 자신 같은 베테랑이 이미 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최자는 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음 짐승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왕은 즉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것임을 깨닫고 주최자는 즉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고양이의 야생 본성과 곰의 힘을 결합하여 궁극의 사냥꾼을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짐승이 드러나고 주최자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타오 그들의 회사의 걸작이라고 소개합니다. 손님들은 그 괴물을 보고 경악하고 왕조차도 그런 짐승을 만들 생각을 한 미친놈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진행자는 괴물 타오가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하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그 괴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고 가까이 오는 어떤 생명체든 찢어놓는 것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괴물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낸 사람들을 먹기 시작하고 진행자는 그와 싸울 자원봉사자를 요청합니다. 모두 침묵을 지키지만 왕은 자신의 본능이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괴물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여기서 혼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한 손님이 자신의 전사 중 한 명을 괴물과 맞서게 보냅니다. 전사가 우리에 들어가 괴물에게 칼을 겨누자 괴물은 갑자기 위로 뛰어올라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방탄 유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며 괴물이 유리를 뚫고 그들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방에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진행자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는 유리가 튼튼하고 괴물이 그것을 부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유리에 금이 가면서 즉시 재수없게 됩니다. 한편 전사인 그는 괴물이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자 상처받고 뒤에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그보다 너무 빨라서 즉시 그의 뒤에 나타나 한 번의 빠른 타격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 후 괴물은 검을 집어들고 유리 천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매 타격마다 균열을 넓힙니다.
주최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하며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호원들을 호출합니다. 한편 왕은 이 모든 것이 금독이라는 사람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왕은 그가 케이지에 금가루를 뿌리는 순간 그의 초감각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왕은 금독이 악어를 처리하기 위해 금가루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괴물이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유리를 뚫고 나가고 홀은 혼란에 빠집니다. 트랩도어가 그의 발 아래에 닫히고 당황한 주최자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괴물을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지불하는 돈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도망치고 그때 괴물이 그에게 뛰어듭니다. 운 좋게도 머리띠를 쓴 남자가 뛰어들어 그를 구하고 괴물을 발로 차버린다. 호스트는 무롱이라는 남자에게 감사하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다. 그는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호원들이 건물에 총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무롱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거부한다. 건물에 남아있는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지만 왕은 그 젊은 바보가 라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노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지만 그때 질서유지 조직의 다른 전사들이 나타나고 그 중 한 명이 그를 멈춘다. 그는 질서유지자들이 괴물을 처리할 것이며 모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요청한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동의하는 척하며 그냥 걸어간다. 한편 눈이 가려진 원펀치맨이 괴물의 두개골을 부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이고 그의 파트너는 손님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걱정 없이 파티의 나머지를 즐길 수 있다. 왕은 이 결과에 놀랐는데 그는 주동자가 더 신중하게 계획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는 팀에서 누군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괴물을 풀어준 것이 단순한 방해였음을 깨닫는다. 진짜 계획은 다른 것임을. 그 빠진 사람은 검을 든 소녀로 밝혀지며 그녀는 순찰 중인 경비팀을 기습한다. 그 후 그녀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기와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며 몰래 저택을 돌아다니며 복도를 통과한다. 제어실의 경비원들은 감시 영상이 왜곡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이미 그녀는 건물의 최하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지문이 찍힌 실리콘 장갑을 끼고 터널 끝에 있는 초비밀 방에 들어간다. 불행히도 경비대장인 보안 책임자는 누군가 침입하려 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검을 뽑으며 더 많은 경비원들이 그들의 리더에게 합류하고 아무도 왕이 그곳에 도착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보안 책임자와 맞서기 시작하는데 그는 바로 수호자 중 한 명으로 밝혀지고 그녀보다 더 강하고 숙련되어 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멋을 내기 위해 모자를 벗기며 찢는다. 바로 그 순간 한 경비원이 총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그가 총을 쏘기 전에 발로 총을 빼앗는다. 그녀는 킥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쏘려는 다른 경비원에게 그를 던진다. 그녀는 두 사람을 모두 쓰러뜨리지만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들의 리더를 잊어버린다. 그는 소녀에게 적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냐고 물으며 돌진한다. 하지만 왕이 그의 손을 잡고 공중에서 멈추게 하여 그녀에게 닿지 못한다. 그는 경비원에게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페미니스트로 밝혀지고 왕에게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화장실을 찾고 있었지만 길을 잃었다고 대답한다. 경비원은 그들의 대화에 짜증을 내며 자유로운 손으로 왕을 공격하려 하지만 왕은 쉽게 그 손을 잡아 부러뜨리며 그를 기절시킨다. 그는 큰 소리치는 척하는 바다 수준의 패배자를 조롱하고 소녀는 놀란 척한다. 그녀는 왕에게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칼날을 겨누며 묻고 그는 단순히 자신이 그녀의 바디가드라고 말한다. 그는 피항이 단지 미끼일 뿐이며 소녀가 그의 실제 고용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 건물의 비밀시설에 들어가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녀는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묻는다. 왕은 이전에 괴물이 우리를 깨고 나올 때 피항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보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가드를 고용했는데
위험에 맞서 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소녀는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경비원들이 이미 평화유지군에게 경고했을 것이고 그들이 2분 안에 여기에 올 것이라고 한다. 왕은 그녀가 가진 임무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보물 금고로 들어간다. 소녀는 마지못해 그를 따르지만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주인이 그 보물을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보물을 찾겠다고 약속하지만 소녀가 이 방에서 살아서 탈출할 계획을 그에게 말해줄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소녀를 문 밖으로 끌어내리며 경비원들이 밖에서 총을 쏘기 시작한다. 3명의 평화유지군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엄마는 왕과 소녀에게 다치기 전에 밖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녀는 혹시 몰라서 섬광탄을 던져서 눈을 멀게 하려고 결심하지만 왕은 그것을 예상하고 우주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섬광탄을 그녀에게 다시 쳐서 돌려줍니다. 경호원들이 눈이 멀자 그는 고객과 함께 도망치려고 하지만 평화유지군이 재빨리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채찍 엄마가 소녀 무무를 바쁘게 하는 동안 왕은 눈가리개를 한 원펀맨과 다른 남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발디가 그를 벽에 밀쳐 잠시 멈추게 하고 뒤에서 무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발디가 그녀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내리꽂습니다. 엄마는 그녀들이 임무를 끝냈다고 말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조롱하며 3명의 B급 전사가 몰려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채찍 엄마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왕은 땅에 수류탄을 던져 그녀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수류탄이 가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왕과 무무는 그들 뒤에서 보안 게이트가 닫히는 상황에서 평화유지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사람은 숨을 고르기 위해 창고에 도착하고 왕은 그들이 빨리 그들을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은 무무에게 발디에게서 맞은 몸통 가격이 괜찮았는지 묻고 무무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무무는 왕에게 혼자였다면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났을 것인지 묻고 왕은 그럴 리가 없다고 거부하며 라우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무는 궁금해하지만 왕은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왕은 평화유지군이 곧 그들을 찾을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3명의 평화유지군을 가로막고 그들은 무무가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놀랍니다. 왕은 그들에게 약한 소녀는 자신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하며 혼자 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캐주얼리 말합니다. 팀의 평균적인 남자에게 소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그는 그녀의 명령을 즉시 따릅니다. 그가 도망치자 엄마는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 지붕이 잘리고 무무가 거기서 뛰어내리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여성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발디가 뒤에서 공격하려 할 때 왕이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다. 여성은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팔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무무도 그녀를 넘어뜨린다. 왕은 무무에게 지원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보물방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벽을 부순다. 무무는 자신의 힘에 놀라지만 그가 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할 필요 없이 보물방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무무는 곧 찾고 있던 오래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차지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왕은 두루마리와 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디오북만 듣는다. 바로 그때 그는 원하던 흑요석 큐브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간다. 그 후 무무는 그를 보물방 아래층으로 안내하는데 그곳에는 비밀 유전자 공학 실험실이 있다. 그녀는 왕에게 배수관을 이용해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한편 2명의 평화유지군은 3번째 사람이 돌아오자 일어난다. 그가 그들을 도와주자 그들의 상사가 나타나고 3사람 모두에게 실망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이 임무를 마치길 원하며 신비로운 파란색 알약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한편 왕과 무무는 그들 아래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는 왜 그녀가 바로 바닥층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지만 무무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답하고 원하면 떠나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오늘 그녀의 경호원이라고 말하며 돈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음 층에 도착하고 무무는 왕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밖에서는 무장 경비원들이 침입자를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사격을 시작한다. 다행히도 무무는 이를 예상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왕은 이에 감명을 받지만 무무는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있는 층의 지도를 보여주며 다음 목적지가 중앙에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을 마치면 동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찾아 하수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계획에 동의하지만 지도를 읽지 못하는 바보라서 거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어쨌든 그는 무무를 따라 올바른 길로 가고 곧 바닥에 피가 묻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왕은 불길한 기분이 들지만 무무는 문으로 곧장 걸어가 특별한 지문이 있는 장갑을 사용해 잠금을 해제합니다. 왕은 그녀에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자 왕과 무무는 호스트가 운영하는 생체유전자 연구소의 격리시설에 들어섭니다. 여기는 온갖 종류의 괴물로 가득 차 있고 왕은 다시 한번 무무에게 여기 있는 대신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무는 그를 간단히 무시하며 자신의 경호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떠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방을 지나가며 왕이 이곳이 도대체 뭐냐고 묻습니다. 무무는 그에게 생명체를 변형시켜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드는 바이오제네틱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연구소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위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는 모두 인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 문을 열며 왕에게 이곳에 진정한 악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문은 그들을 연구소의 가장 안쪽으로 인도하며 그곳에는 과학자가 거대한 유리 캡슐에서 다양한 하이브리드 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무무를 맞이하며 교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드디어 그녀가 왔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 여자가 얼마나 차분한지에 놀라지만 그녀는 교수님을 데리러 가는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노인은 무무를 이미 아는 듯이 맞이하며 그녀의 동료에 대해 묻습니다. 무무는 그에게 잡담은 그만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유전자 치료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웃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약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금고에서 가져온 보물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왕은 혼란스러워하고 교수는 그와 무무가 서로 도와주기로 거래를 했다고 설명한다. 무무는 교수에게 보물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은 그녀에게 강해 보이는 질서 수호자들이 얼마 전만 해도 특별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자신의 연구라고 말한다. 교수는 다양한 유기체의 DNA를 주입하는데 95%의 성공률을 달성했지만 그 후 호스트가 군사용 생물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하여 연구를 중단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한다. 노인은 인간 실험이 생명공학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느낀다. 왕은 노인이 인간 실험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지만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단 5%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그들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알려진 모든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무무는 더 이상 그의 수다를 참지 못하고 그를 캡슐에 밀치며 할아버지를 구할 약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교수는 지금 그 약이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녀가 보물을 준다면 인간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몇 번의 실험만 더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무무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녀는 갑자기 노인을 때리기 시작하며 그를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변태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가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좋은 것을 내놓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그녀는 검을 들어 그를 끝내려면 하지만 조수는 총을 겨누며 멈추라고 한다. 무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만 여자가 연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녀 같은 바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도 때린다.